51번 상담 연구 방법 중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이 아닌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상담 연구 방법 중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이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반은 실증주의를 따른다. 1번이죠.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요, 철학적 기반을 해석주의 또는 구성주의를 따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실증주의를 따르는 것은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숫자나 통계를 사용하는 대신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진 생각을 자세히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실증주의라는 것은 질적 연구와는 맞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실증주의는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보고 숫자나 통계로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증주의와는 철학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1번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반은 실증주의를 따른다. 이 설명은 옳지 않아 51번의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들은요, 상담 연구 방법 중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으로 옳은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담 과정과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 한다. 옳습니다. 3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 한다. 옳습니다. 4번 탐구 대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치 있게 여긴다. 옳습니다. 5번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상담막 내에서 자체 생산된다.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실증주의를 따르는 것은 양적 연구이고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 또는 구성주의를 따릅니다. 52번 분산성의 지표로서 분산과 표준 편차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편차가 제곱되면 불균등하게 커지므로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에 민감하다. 옳습니다.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큰 편차값이 더 크게 반영되고요.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분산이 커집니다. 따라서 편차가 제곱되면 불균등하게 커지므로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에 민감하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점수들의 분산성이 증가하면 통계적 분산도 증가한다. 옳습니다. 점수들의 분산성이 커지면요, 점수들이 평균에서 더 멀리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죠. 이로 인해 분산도 커집니다. 3번 만일 점수들 간에 아무런 분산성이 없다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0이다. 맞습니다. 동일하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0이죠. 4번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고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분산은요, 총 변동, 집단 내 변동, 집단 간 변동 등으로 나눌 수 있죠. 이들은 각각 다른 원인에 귀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옳은 설명이었으니까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겠네요. 어느 부분이 옳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니죠.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요,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값을 나타내고요. 각 데이터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 편차를 제곱한 후 합한 값의 최소가 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5번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맞습니다.
만약에 평균이 아닌 다른 값을 기준으로 삼으면 편차 제곱의 합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사는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5번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3번 가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고 가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다. 맞죠? 가설은요, 보통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옳습니다. 니은 연구 문제에 관련된 잠정적 진술이다. 맞습니다. 가설은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이죠. 그래서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옳습니다. 디귿 하나의 연구 문제에는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구 문제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설정할 수 있죠. 연구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하나 이상의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디귿은 옳지 않네요. 리을은 가설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현상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가설은요, 이론적으로 정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설은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하고요.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리을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53번 가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면 기억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다. 니은 연구 문제에 관련된 잠정적 진술이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한 검사의 평균이 20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에서 이 검사의 250점과 150점 사이에 포함되는 사례들은 전체 집단의 몇 %로 추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정규 분포와 표준 편차를 이용한 계산입니다. 주어진 점수 250점과 150점이 평균 200점에서 각각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 해당 구간 내의 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규 분포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시험 점수나 키 같은 데이터들이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가운데에 몰려 있고 양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형태죠.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는 평균이 20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 분포가 주어졌고 표준 편차는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250점은 평균이 200점보다 50점 높은 거고 이건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위에 있는 거죠. 150점은 평균이 200점보다 50점 낮은 거고 이건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점에서 250점까지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전체 데이터의 약 68.26%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50점과 250점 사이에 있는 사례들은요, 전체 집단의 약 68.26%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수란 각 사람에 따라서 변화적이라는 의미이다. 옳습니다. 2번 변수의 연구는 사회 현상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옳습니다. 3번 변수를 기반으로 조직화하여 측정한다. 옳습니다. 4번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네요. 매개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변수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를 종속 변수로 전달합니다. 즉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55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5번 외생 변수는 독립, 조절, 매개,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옳습니다. 따라서 55번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수란 각 사람에 따라서 변화적이라는 의미이다. 변수의 연구는 사회 현상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변수를 기반으로 조직화하여 측정한다. 외생 변수는 독립, 조절, 매개,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고요. 4번은 옳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됩니다.